자, 경제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글로벌 경제가 지금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압박이 우리 생활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전보다 충격을 흡수할 힘이 약해졌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높게 유지가 되고 투자는 줄어들면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2026년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인 거고, 진짜 위험은 단순히 경기 침체가 아니라 불안정성이 일상화되면서 회복 기대감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경제는 기대감인데 이런 받침대가 빠져버리는 느낌이죠. 내용을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붕괴라고 얘기하기보다 회복 탄력성의 고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기본적인 전망을 보면 세계 경제는 2026년에 약 3.1%, 27년에는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경제가 마이너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 크게 침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죠. 근데 문제는 조건입니다. 이 전망은 중동 전쟁, 에너지 충격, 이것이 제한적으로 끝난다는 가정 위에 만들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큰 불이 더 번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길어지고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각국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기 시작한다, 이러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프의 빨간색 선처럼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것, 달리 표현하면 건강한 사람은 감기 걸려도 금방 회복합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진 사람은 작은 감기가 걸려도 오래 가죠. 지금 세계 경제는 바로 이 상태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쓰러지지는 않았죠. 근데 회복할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너지, 식량, 자금순환, 글로벌 경제, 이런 부분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면 성장 회복력이 약해서 한국 혼자 열심히 움직이려 해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너지, 비료, 원자재, 모든 물가 상승에 기반이 되는 것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가 상승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처음에는 기름값 오르고, 그 다음에는 운송비 오르고, 그 다음에는 제품 가격이 오릅니다. 마지막에는 소비자가 지갑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단순히 시장 가격 변동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흔드는 첫 번째 압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잘 알고들 계시죠?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비용 상승이 고용 악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 그리고 물류비 생산비 상승,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 그 다음에는 인플레이션 재점화되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은 비용 부담이 높아지니까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죠.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 시중은행들은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습니다. 은행도 기업 대출을 까다롭게 봅니다. 돈을 빌려주는 기준이 강해지면 기업은 새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늘리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죠. 결국 기업 투자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투자가 위축되면 신규 채용도 줄어들죠. 여기서 고용 악화가 실물 경제 둔화,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를 올리고, 물가 상승이 금리 부담을 키우고, 금리 부담이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 이것의 위험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경기는 약해지는데 물가는 높은 상황입니다. 가게는 생활비 부담 느끼고, 기업은 비용 부담 느끼고, 정부는 정책 선택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각 국가별로 어떤 압박 요인을 갖고 있는지 비교하고 있는 그러한 표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먼저 미국은 전체적으로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4% 초반,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죠. 하지만 에너지 비용이 부담이죠. 미국 경제는 소비가 중요한데 기름값, 그리고 물가 오르면 소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성장 전망이 어둡습니다. 실업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이 더 커집니다. 결국 채용이 줄어들게 되죠.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지만 에너지 의존도, 그리고 고령화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 전망도 낮아졌습니다. 독일 문제는 단기 충격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도 포함하고 있죠. 일할 사람은 줄고, 에너지 비용은 높고, 제조업 경쟁력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한테 많이 밀립니다. 일본은 물가 불안, 그러니까 수입 물가 문제가 가장 큽니다.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서 원유 가격 상승에 상당히 민감하죠.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약하면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렵고 동결하자니 또 이것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은 청년 실업이 큰 문제입니다. 제조업은 일부 회복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지금 뭐 청년들을 뭐 이렇게 쉽게 고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청년들은 또 입장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도 비슷하죠. 전체 고용 숫자는 그냥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출은 회복되더라도 그 효과가 청년 고용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나라별 사정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비용, 고용 이것이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자, 이제 세 나라의 사례로 좀 좁혀서 보겠습니다. 영국, 일본, 독일 이 국가들 보죠. 먼저 영국입니다. 영국은 고용세 그리고 물가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노동 관련 세금, 고용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오르면 기업은 사람을 뽑는데 더 많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높아지니까 고용하는데 채용을 줄이는 거죠. 정부는 재정 살리려다가 고용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재정 살리려고 세금 뭐 부과 더했다가 고용만 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수입 물가 딜레마가 큽니다. 지금 원유,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일본의 수입 비용이 올라갑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경제는 오랫동안 저성장에 익숙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너무 올리면 소비, 투자 또다시 위축되는 거죠. 마지막은 독일입니다. 독일은 구조적 침체의 위험에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에너지 비용이 높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노동 시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제조업 중심 경제가 예전만큼 강한 힘을 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 나라의 공통점을 보면 정책 선택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가를 잡으려다가 금리나 세금을 조절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뭐 그거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이나 가게가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반대로 경기를 살리려고 뭐 돈을 푼다? 이건 또 할 수 없죠. 물가가 너무 다시 또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각국 정부의 중앙은행은 아주 좁은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문제가 상당히 커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거죠. 정책자들한테. 자, 이 페이지는 청년 고용 문제를 보여주죠. 겉으로 보면 경제가 완전히 나쁜 건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제 전체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시기도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고령층 일자리나 보건 서비스업 일자리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고용이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년층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대체로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있고 임금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러한 일자리. 그런데 이런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조심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경기가 불안하면 기업은 신입을 많이 뽑기보다 경력직을 선호하게 됩니다. 당장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건설, 부동산 경기가 약해지면 관련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플랫폼, 서비스 일자리는 늘더라도 안정성이 상당히 낮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도 비슷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죠. 중국은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지만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원하는 뭐 도시 사무직이나 전문직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일자리 숫자보다 일자리의 질이 문제다 이런 얘기죠.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반복하게 되면 결혼 이거 힘들죠. 주거, 출산, 미래 설계 다 어려워지는 거죠. 청년 고용 문제는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죠.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페이지에는 실업률 전망, 세계 실업률 전망 4.9% 그리고 글로벌 일자리 격차 4억 800만 명 이렇게 쓰여져 있죠. 먼저 4.9%라는 실업률만 보면
아주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도 뭐 4% 실업률이고 세계 전체로 봐도 과거 위기 때처럼 폭발적인 실업 상태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봐야 할 것은 실업률 하나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거나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이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는 일을 하고 있지만 매출이 줄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뭐 단기 계약직, 이 일자리가 있어도 미래를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하더라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무 조건 때문에 독립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말하는 일자리 격차, 이게 중요하다. 일하고 싶지만 충분히 일하지 못하는 사람, 더 나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문제는 커집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고용 문제는 실업자가 폭증한다 이런 문제보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문제에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 소비가 약해집니다. 소비가 약해지면 기업 매출이 줄어듭니다.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 다시 고용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고용의 질적 문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 국가들마다 주식시장을 상당히 많이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분석 측면에서 보는 거죠. 정부는 물가, 일자리, 재정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 보게 되면 이 페이지는 정책의 세 가지 목표를 보여주는데 물가 통제, 고용, 그리고 경기 방어, 재정 건전성 확보,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 세 가지 모두 원합니다. 물가는 안정시키고 싶고 일자리는 지키고 싶고 나라 살림도 건전하게 유지하고 싶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돈이 너무 많이 풀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금리가 뭐 높으면 기업 대출이 줄고 뭐 주택시장 소비도 약해질 수 있죠. 결국 고용에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고용과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낮추거나 정부가 돈을 써야 되죠.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재정입니다. 정부가 빚을 줄이고 나라 살림을 안정시키려면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세금을 올리면 가계, 기업, 전부 다 부담이 커지죠. 지출을 줄이면 복지나 경기 부양 효과 약해지는 거죠. 정부가 지출 줄이는데 뭐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책 트라일레마라고 부르던가 아니면 트릴레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트라일레마가 사실은 더 익숙한 발음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트릴레마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쨌건 세 가지 목표가 서로 충돌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물가를 잡자니 일자리가 걱정이고 일자리를 지키자니 물가가 걱정되고 재정을 지키자니 국민과 기업 부담이 더 커지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것이 2026년 각국 정부가 맞닥뜨린 가장 어려운 선택이다. 이런 겁니다. 오늘 경제 이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에 세계 경제가 가장 당장 깊은 침체로 빠진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경제가 외부 충격을 버틸 힘이 약해졌다 이런 점입니다.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에너지 가격을 흔들고 에너지 가격은 물가를 흔들고 물가는 금리와 기업 비용을 흔듭니다. 기업 비용이 오르면 투자가 줄고 투자가 줄면 채용이 줄어듭니다. 결국 그 부담은 가계와 청년층, 자영업자, 중소기업으로 내려오게 되죠. 지금까지 본 것처럼 미국은 아직 버티고 있죠. 근데 소비와 물가 부담이 있습니다. 영국, 여기는 세금, 고용, 그리고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은 제조업, 그리고 고령화 문제가 있죠. 일본은 수입 물가, 금리 딜레마 이게 있고 중국, 한국, 여기는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큰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6년 경제를 볼 때는 단순히 성장률 하나만 보면 안 되죠. 성장률이 플러스라고 해서 국민들이 편한 것은 아닙니다.
실업률이 낮다고 해도 좋은 일자리가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물가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생활비 부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 뭔 얘기냐? 문제는 경기 침체라는 것보다 불안정성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정성의 일상화, 이게 큰 문제다. 앞으로 각국 정부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가를 잡을 거냐, 아니면 일자리를 지킬 거냐, 아니면 재정을 지킬 거냐. 세 가지 모두 잡고 싶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뭔가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26년 글로벌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이걸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결과는 숫자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비, 자녀 세대의 일자리, 그리고 기업의 투자, 그리고 사회의 안정성,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이렇게 지나고 2027년에 정말 더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